리빙 랩 포 해피니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에코어 건축사 사무소 정청호 건축사입니다. 리빙 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하는 리빙, 살다는 리빙과 랩, 연구소라는 랩이 합쳐진 이 리빙 랩이라는 합성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랩은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빙 랩은 2004년 미국 MIT 윌리엄 미첼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인데, 기존 기술 개발이 생활과 제품의 생산, 연구라는 부분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실험실에서 하고 적용은 자기 집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실제 생활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MIT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레이스 랩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 사용자와 이 건물 사이에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센서를 어떻게 붙였냐, 평면도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평면도로 보시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센서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보라색과 아니면 분홍색 이런 부분들에 각각 센서를 두고서 이 부분들에서 이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감응하게 됩니다. 센서들은 아주 매우 작게 돼서 그런 부품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사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붙이게 되고, 사람의 발목에다가 붙여야 합니다. 이건 뭐 전자발찌가 아니라 이 센서링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거리에 인접한 거리까지 가게 되면 센서링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디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디션 공조 부분들이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없는 시점에서의 건물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 생활하면서 어떤 반응이 있고 실제 발열량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행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직접 인간이 들어가서 그 실험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자이너들은 이제 더 작은 모바일 기기로 더 많은 기계에다 이제 기계를 활용해서 건축이라는 부분이 단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는 휴대폰과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실제와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건축가 새로운 세대를 보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실제 정성적인 건축이라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성적인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험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빙 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불편하고 얼만큼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성적인, 단순히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추정치를 가지고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면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나가겠다.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형태로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들에서 나한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나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리빙 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움직이다 보면 만들어지는 부분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그냥 추상적인, 그리고 계획 강론적인 데이터들은 실제적인 데이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하게 되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는 개인, 조직 내부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격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데이터와 실제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의 검색과 통합은 어렵고 복잡한 기술과 조직 정책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움직이고 실제 생활은 실제 생활대로 움직입니다. MIT 리빙랩은 정부, 삶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많은 빅데이터에 관한 축소판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고 불편한 게 어디고 편리한 게 어딘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개선하고 증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삶의 풍요, 혁신, 교육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하는 데 있다. 향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웨이가 있습니다. 방법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게 되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들은 누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은 어디에 올라갈 수 있냐면 플랫폼이라는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처럼 이 모든 데이터들, 지금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정량적인 기계를 활용하든지 이런 센서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취합된 그 데이터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은 가장 유명한 네이버, 구글 이런 식으로 검색 서치 엔진도 있고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SK 이런 통신사들도 있고요.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애플 이런 회사들이 각각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분류하고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아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 통해서 그 구성원 간의 협력, 원활한 소통, 개방과 협업, 상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한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스마트 에너지와 에너지 이동성에 대한 그 리빙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근데 이 도시들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업가와 그 다음에 혁신가, 시민 이런 부분들이 정책 기반자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다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 입장에서는 나는 좀 편하게 쓰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용 시간대라든지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심야 전력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양광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빙랩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보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서 특정 공간을 설정하여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근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잠재력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정의,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서 있었던 건너유라는 리빙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비가 오고 있는데요.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위험한 그런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데를 왜 다니고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있는데요. 이 여기가 지금 여기고 여기가 주거단지입니다. 이 주거단지에 축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다닐까? A로 다닐까요? 아니면 B로 다닐까? 사실상 B는 너무 멀고 A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다 보니까 이 도로의 속도,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여기 노란 부분은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작은 빠른
직통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길과 가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형태의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SOC라는 말을 씁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SOC라고 하면 토목입니다. 댐, 도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SOC라는 부분이 생활 SOC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생활 SOC라는 것은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동네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뭐냐? 퇴근에 집에 가서 하는 국민체육센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분을 생활 SOC라고 요새는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렇게 생활 SOC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활 SOC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찾는 부분입니다. 리빙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빙랩에서 공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찾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대안 탐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안을 만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만들어냅니다. 일상 이슈 중에서 공동의 문제 탐색, 완벽한 해결을 목표가 아닌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시도 중심으로 워크숍 형태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아무런 그 필터링 없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비판 금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서 가장 좋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졌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과 리스크를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행하기입니다. 워크숍 형태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의 솔루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솔루션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설치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리빙랩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소방차 진입로가 있습니다. 근데 소방차 진입로를 사람들이 차량을 그냥 막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도로에다가 소방차 진입로 이렇게 해서 소방차를 그려놨습니다. 시각적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방차 하나 있으면서 더 인지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 SOS해서 이렇게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 부분에서 쭉 내려오면 노란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된 부분이 뭐냐? 여기다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역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거울입니다. 이 거울의 이름은 양심 거울입니다. 네가 여기서 얼굴을 딱 봐는 순간에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라는 좀 반성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량구 면목 4동에 있는 미담길에는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라고 해서 동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빙랩의 해외 사례입니다. 핀란드 에스포 지역의 학교 교육 혁신 리빙랩인데요. 학교 커뮤니티는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물품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빙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KY라는 곳에서 학교인데 이 부분에서 협력 활동을 통해서 그 학교와 기업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기업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창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과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데 뭘 만들었냐면 이들이 이 단계가 이제 1, 2, 3, 4, 5단계로 가는데 6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자가 필요하고 계속 나오는 건 협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대부분 보상 없이 행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필요한 학용품입니다. 학용품을 학생들이 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학용품들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용자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써보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더 좋은 학습 도구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 쪽에서는 사용자, 이용자가 편리함에 대한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동안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에 대한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리빙 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인데 아이디어 첫 번째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 아이디어 1번 아이디어인데 누구라도 그룹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그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사업자 모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 요구, 교장과 협의 뒤 그 사이에서 정리된 전자문서. 자, 이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됩니다. 쭉 정리가 돼서 만들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오면 실행 계획이 만듭니다. 실행 계획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동의사항들을 만듭니다. 실행 계획과 연계된 전자문서인데 이 중에서 뭘 만드냐면 회사가 커뮤니티를 하게 되죠. 커뮤니티를 해서 이런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지침, 자주 하는 질문, 사례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뉴스를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총합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접 했던 그런 그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데요. 이 성수동이라는 부분이 도시 재생으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매스컴도 타고 관심을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성동구에서는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낡은 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시설이 있는 것인가를 전체적인 그 지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지역 중에서 어디를 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맵을 보시게 되면 주요 시설들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뭐 어떤 부분도 있고 주요한 건물도 있고 공유센터라든지 시설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이 부분 도시 재생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계획의 방향은 이 지역에서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에서 이제 일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하는 장소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그리고 쉼터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삶의 터전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적인 공동체의 재생이 필요하다. 이 재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앞에서 본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했던 부분들은 목표는 뭐였냐면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젊은이를 위한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창업 시스템에서 인근지에 보게 되면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그런 컬러풀한 컨테이너 박스로 그 길을 옆에다가 매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선 창업 시스템을 통해서 안심상가정에서 젊은이들이 작업을 하고 회의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구의 이 부분에서는 이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공장들, 성수의 그 공업단지라는 그 특성에서 만들어진 그 붉은 벽돌 건물들과 높은 천장고를 가진 그런 건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지막한 집들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높은 층고를 가진 곳들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상업적인 변모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그 붉은 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과 그런 향수가 남아있는 공간들은 지금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붉은 벽돌과 컨테이너 박스와는 조금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꾸고자 했던 부분은 붉은 벽돌 마을이라고 했는데, 빨간색 안쪽에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가설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가설 건물인데, 붉은 벽돌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 벽돌 마을이 엄청난 그런 지금 현재는 임대료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알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젊은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정작 그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시급용 매장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젊은 문화가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바꾼 모습인데요. 서울숲 부분에 이제 안내판을 이제 이렇게 딱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그마한 공방을 아까 그 노란색 건축물을 전환시켜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샵을 만들고, 보기 싫었던 부분들은 벽면을 만들어서 붉은 벽돌 마을에 만들 수 있는 어울리는 안내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느낌.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의 지도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골목에 들어서면서 상점과 골목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조사하게 되면 붉은 벽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붉은 벽돌은 아닙니다. 붉은 벽돌도 여러 가지의 붉은 색상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읍니다. 그래서 컬러 토닝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일지적이지 않으면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한 부분들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가, 불편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누구나 왔을 때 요사이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여기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눈으로도 좀 읽고 좀 앉아보고 그런 뉴트로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컬러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친숙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구상적인 부분들인데, 건물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제 위에서 잘라본 겁니다. 그러면 안에는 매장들이 들어있고 그 벽 속에는 매장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곳, 그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례로는 아주 쓸모없이 벌어진 그러한 운동 공간입니다. 한 8평? 8평 정도 되는 공간에 어, 동네 입구에 이런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하죠. 여기 이러한 공간들은 가끔씩 마을 어귀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실제로 하루 종일 여기를 쳐다봐도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 다들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운동하고 있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화분도 정말 많습니다. 동네 화분들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담장도 보면은 붉은 벽돌 형태처럼 보이는 그러한 패널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걸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의 개념은 한 칸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 이 공간 자체는 버려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 주인들이 새로운 그 젊은이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창작 활동도 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를 갖다가 스스로 알게 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서로 간에 앉아서 잠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는 훨씬 더 활용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빈터의 주인이 생기고 대화의 출발점이 마련되게 됩니다.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부분은 뭐냐면 지역의 이기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작년 2019년 9월 11일 날 그 민식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보행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고민거리가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되지 않은 도로가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교 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담장과 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 부분에서 학교 담장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보행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교가 유치원이 있는데 학교 유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지금 운동장의 일부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논란 자체가 1년 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 리빙 랩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누군가가 다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가치가 충돌이 됐을 때 리빙 랩의 취지가 아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노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빙 랩을 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가 진행했던 것들, 뭐 지금 다 앞에 있던 것들은 다 잘된 예들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안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뭐 제안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은 좀 있으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비판도 받을 것이고,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들에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새로운 공간을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도행로 부분 같은 경우는 1년여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간극이 좁혀져 가지고 이제는 도행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리빙 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지역 혁신을 위해서 리빙 랩 명령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 지역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보안등을 이렇게 두게 되면 보안등의 간격, 등 간격을 뭐 50m면 50m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도로에 보게 되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 굉장히 밝습니다. 어떤 데는 또 다른 뭐 용도로 해가지고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밝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너무 밝다. CCTV를 설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는 아는 범위 내에서 큰 도로를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봐야 될지 알게 됩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전래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가게 되면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CCTV를 레이아웃을 정리할 때 보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여기는 언제 도둑이 들은 적 있었고, 여기는 뭐 어두운 지역이고, 여기는 누가 뭐 노상 방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경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빙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연구시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꿔나갈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전에 있는 그 흔적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더 혁신을 통해서 전통과 그리고 새로움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빙랩 경험을 통해서 참여 주체들 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만들고 있는 보장 익숙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그 리빙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용자가 어떻게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연구가 된다면 훨씬 더 그런 그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의 유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다가 그것에 대해서 뭐 손자, 손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통해서 없애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정말 하시는데 지금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에서 처음에 갈등 구조라는 부분들이 점점 좀 쌓여가는데 서로 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갈등이 하나씩 해결돼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지향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통이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던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리빙랩에 대해서는 활성화된 제도적 근간이 아직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리빙랩이 조금 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시민 참여형 정책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어떤 틀을 가지고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그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혁신 활동 주체를 육성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플랫폼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랜드북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랜드북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집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AI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실제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찾아보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이 이런 건축에 대한 관심과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물어보실 때 이미 저희랑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그분들의 얘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그 경험과 그분의 생각들을 들어가면서 보다 또 새로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 폭넓은 경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